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수능 특강 현대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들 수능 특강 100일 쪽을 펴도록 하죠. 그럼 우리 가나, 시 두 편이 나와 있어요. 가시는 패촌행이고 나시는 세안도인데요. 둘 다 현대로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서 가시는 약간 사람들이 모두 떠난 강상촌의 그런 쓸쓸한 삶을, 그 다음에 나시에서는 농촌의 힘겨운 삶을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걸 알아두고 공부하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떨어져 나간 대문짝. 대문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는 거.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석탄을 굉장히 많이 캤는데 이제 기름 보일러를 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떼면서 강산이 더 이상 석탄을 캐지 않고 폐촌이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빈집이 많이 남게 된 거죠. 앞마당에 복사꽃이 빨갛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폐촌의 모습. 마당에는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그 마당에 누가 이렇게 복숭아꽃이죠. 복숭아 꽃나무를 심어놨나 봐요. 그래서 복숭아 꽃나무새는 사람 떠난 것과 상관없이 꽃이 핀 거고요. 우리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어요. 봄이 왔음을. 1-1번의 문제가 이렇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푸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1-4번 보면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언급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가에서도 뭡니까? 이 자연물, 복사꽃을 통해서, 복사꽃이 봄에 피거든요. 복사꽃을 통해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4번은 틀린 진술이다.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4번 문제 보면 나는 가와 달리라 그랬는데 아니죠. 가에도 나와 있는 거죠.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 가마솥은 여러분들 뭔지 알죠? 옛날에 엄청 큰 냄비 같은 거죠. 옛날에 엄청 큰 솥뚜껑 같은 거. 우리 가마솥, 솥뚜껑 삼겹살 옛날에 많이 팔았죠. 엄청 큰 냄비 같은 거죠. 그래서 가마솥이 그냥 걸려있다. 그 다음에 벌겋게 녹이 슬었다. 이걸 통해서 그냥 방치된 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도 마찬가지. 방치된 채 오랫동안 부엌이 사용되지 않은 거죠. 잡초가 많이 난 거죠.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사람들이 떠나서 가계부가 버려져 있는 거죠. 콩나무 깎아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막 가계부도 쓰고 돈을 아끼려고 노력한 거죠. 하지만 강산이 망하니까, 탄강촌이 망하니까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아껴도 견디지 못하고 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간 거죠. 친정 어머니한테 쓰다만 편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하나의 행으로 설정한 거죠. 아마 어머님 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뭐 살림살이 좀 보태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쓰기 힘든 그런 글들을 썼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네모친 거, 떨어져간 네모자, 그냥 걸려있는 가마솥, 잡초가 오고진 부엌바닥,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는 다 뭡니까? 폐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석탄을 캐는 강산이었는데 이제는 강산이 없어지고 이렇게 강산촌에서 더 이상 석탄을 캐지 않는 폐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떠난 모습을 조성하는 소재인 거죠. 빈집도 마찬가지고요. 빈집 서너듯 더듬다가 폐강에 올라가는 길에 폐강. 이 폐촌이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마을이죠.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된 이유죠. 뭡니까? 강산이 있었는데, 옛날에 석탄을 캐는 강산이 있었는데 더 이상 강산이 운영하지 않고 폐강이 됐다는 거죠. 한 늙은이를 만나 동무들, 친구들, 이 늙은이에게 친구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서울에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고 뗀다. 산동네는 뭐냐면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 뭐 산이 있어. 이 산에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짓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집이 아니고 안 좋은 집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빈민이 되어 살고 있음을, 이 강산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이 강산에서 석탄 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돈 벌려고 도시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뭐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빈민이 되어 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경님의 폐촌행이었고요. 자, 나와보도록 합시다.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해가. 나날이 기울어 간다.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울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점점 살지 않으니까 재기등을 못한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총솔, 푸른 소나무 한 그룹, 꽃이 서 있다. 이 의연한 모습이고 대조를 이루죠. 마을 해가는 다 쓰러져 가는데 푸른 소나무는 꼿꼿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조, 기우듬한 거랑 그 다음에 꼿꼿한 거랑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에 새앙지까지 깨우던 해관용. 옛날에는 방송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막 생지까지 다 꼈다는 거죠. 가게는 이렇게 활기가 넘쳤죠. 그 둥치에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둥치가 나무 뿌리거든요, 뿌리.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나무의 상처, 피폐해진 농촌 현실이 겪는 상처를 이렇게 둥치 갈라진 아픔에 비유했네요. 푸른 눈은 더욱 못 감는다. 아픔 속에서도 현실을 사회 간다는 죽지 못해서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마을 해관 들창, 창문이죠, 창문.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 때마다. 이건 시련이죠. 농촌에 불어오는 시련이겠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익도 줄고 이런 거겠죠. 총솔, 푸른 소나무는 또 한 바퀴 노엽게 운다. 농촌 현실에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 총솔에 노엽게 운다를 통해서 슬픈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슬프게 운다를 통해서 의인법도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도 된 거죠.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상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거는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대중가요 이름이거든요. 대중가요 이름. 그래서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한이 가슴에 응어리진 그런 좀, 한이라는 게 막 풀지 못하는 가슴에 응어리진 걸 말하는 거죠. 막 슬픔, 분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가슴에 응어리진. 그래서 농촌이 가난하게 되고 일자리도 잃게 되니까 그 한을 노래를 부르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생산, 더 이상 이제 농사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새마을 운동 그래서 막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도로도 닦고 집도 막 새로 짓고 이랬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끊겼다는 거죠. 궁벽, 굉장히 궁핍하게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 좀 슬프고 비극적인 내용이었다면 이 이후부터 약간 희망적인 내용이, 이 밑에 부분부터는 약간 이제 희망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됐네요. 1-1번을 푸는 게 아니라 1-3번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1-3번 보면 나는 가와 달리 접속어를 사용하여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에서는 이런 접속어가 안 나오는데 나에서는 지금 보듯이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3번이다. 저기 난장난, 난리난, 다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일으킨다. 그래서 극복 의지죠. 농촌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 비닐하우스는 피폐해진 농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총솔, 의연하게 서 있는, 꿋꿋하게 서 있는 총솔, 푸른 소나무를 바라보는 몇몇을 보아라.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죠. 이 푸른 소나무처럼 자기네도 농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아라. 여기서 명령형 어미가 쓰였네요.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매서운 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극복하여 푸른 숨결 풀어내는 청소를 보아라. 앞 연에서도 마지막 행에 이 보아라 명령형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연에서도 명령형이 있죠. 그래서 1-1번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령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죠. 1-1번 문제 보면 가는 나와 달리라고 했는데 틀렸죠. 나에서도 이렇게 명령형이 반복으로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푸른 숨결은 여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과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막연하고 허황된 꿈은 품지 않는다는 거죠. 까맣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까만색 까치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굉장히 춥다는 거죠. 힘겨운 농촌 형편이고 저 동력에서는 빛이 타오른다. 희망의 상징이죠.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농촌에서는 이제 희망이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농사 잘 짓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꼭두소리는 붉은색 풀이름인데 이것도 역시 시각적 이미지로 희망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자유로운 형식으로 신 자유시고요. 하자의 정서를 표현한 정선입니다. 애상적인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거죠. 왜 가슴이 아프다? 퇴락한, 몰락한 강상춘의 쓸쓸한 정겨. 여기 시각적 이미지는 이행에 있었죠. 이행에 복사꽃이 빨갛다 있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감정 표출은 자제하고 굉장히 슬픈 감정을 자제하고 그냥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위주로 쓰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에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표현상 특징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이렇게 몰락한 강산촌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몰락한 강산촌. 그 다음에 자연물 복사꽃을 통해서 이제 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뒤쪽 넘겨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정서를 표현한 거고요. 현실적이고 감각적, 묘사적. 시각적 이미지를 쳐서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오연의 푸른 숨결. 희망을 이렇게 푸른 숨결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각자 한번,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뭐 꼭두선이도 있었죠. 붉은색 빛. 꼭두선이가 붉은색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솔은 푸른 소나무니까 색채 이미지인 거죠.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세안도의 작품 흰색은 자, 힘겨운 농촌 현실과 그 안에 존재하는 희망에 대한 인식. 쭉 농촌 현실을 드러내다가 그러나에서, 사연의 그러나에서 바뀌죠. 사연의 그러나에서부터 시상이 전환돼서 이제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오타났네요. 얼어 죽는 까맣같이 얼어 죽는 아침이죠. 죽자죠, 죽자. 요거 죽자. 그래서 근데 희망을 상징하는 청솔가치를 소재를 사제해서 주제를 형상했다. 희망을 버리진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피폐해진 농촌 현실이고요. 푸른 눈과 아침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한번 쭉 읽어보면은 아까 청소를 의인화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3년에 청솔은 노엽게 운다 있었죠. 3년에 노엽게 운다. 이 부분이 의인화한 거였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도 한 거였죠. 의인화, 감정이입. 가시와 마찬가지로 현재형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가시에서는 우리 복사꽃이 봄을 상징했다면 까맣같이 얼어 죽는 겨울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형 문장 쓰였다. 그 다음에 접속을 통해서 시선 전환 드러난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시가 있으니까요. 다들 준비 잘 해서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열심히 해서 발표 잘 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계속 수능 특강 우리 수업하도록 하죠. 다들 수능 특강 107쪽을 펴도록 합니다. 가시는 나팔꽃인데 이 나팔꽃이 쭉 줄기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그리시고요. 나시는 가지가 담을 넘을 텐데요. 수양나무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가지가 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지랑떼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이 끝이다 하고, 바지랑떼가 여기 빨랫줄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빨랫줄을 받치는 지지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나팔꽃이 바지랑떼 끝으로 이 빨랫줄 지지대 타고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자는 뭡니까? 여기선 더 이상은 이제 없다, 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까지가 나팔꽃 줄기에 대한 하자의 편견인 거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네, 끝이다 했는데 나팔꽃은 계속 올라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호공의 두 뼘은 더 잡아서 상승적 이미지죠. 잘한다는 거죠. 꼬여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적 이미지고요.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고요한 아침 풍경이 아침에 조용한 거죠. 사람도 없고 구름이랑 이슬밖에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죠.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덩굴송까지 흘러나와 가느다란 덩굴까지. 덩굴은 얇은 줄기 같은 거 있죠. 줄기 옆에서 뻗어나오는 얇은 격가지 같은 거 있죠.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바지랑대에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호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와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 이 나팔꽃을 종에 비유한 거죠. 나팔꽃이 약간 이렇게 생겼죠. 튤립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나팔꽃을 종, 땡땡 치는 종에 이렇게 비유한 거죠.
메어 달고는 이렇게 피어난 꽃을 종에 비유한 거죠.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펴내고 있는 것이다. 나팔꽃이 핀 상황을 이렇게 종소리라는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 네모친 부분, 이 부분은 계속 내가 나팔꽃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꽃 줄기에 대한 하자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 108쪽 1-1번 문제 보면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인데 동일한 식구 반복이라 그러는데, 일단 가시는 여기 동일한 식구, 이 네모친 부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반복함으로써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젠 더 꼬일 곳이 없다. 더 이상 이렇게 꼬아서 올라갈 곳이 없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픔도 한 번 더 길게 꼬여서 우리 아픔, 삶의 시련과 고통도 이 나팔꽃 줄기가 한계를 극복하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좀 극복해보자,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나팔꽃 줄기로 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푸른 종소리는 여기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종소리를 나팔꽃 꽃잎을 푸른 종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여 이런 성숙한 상, 줄기가 한계를 극복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그래서 꽃을 피웠다는 거죠. 나팔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종소리는 청각을 시각하고요. 나는 법일까? 이렇게 의문형 진술했죠. 여러분들 108쪽 1-4번 보면 의문형 진술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1-4번에 여기 의문형 진술은 맞는데 회의적 태도는 아니죠. 회의적인 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굉장히 희망적이죠. 약간 의지적이죠. 시련을 극복하자라는 의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 자 수양 버들 가지죠. 수양이 중심 세제고요. 담을 넘을 때, 금지 제약 한계를 넘을 때죠. 여러분들 수양나무는 버드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버드나무의 한 종류고요. 여러분들 버드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많이 봤을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잎이 굉장히 축 늘어져 있죠. 잎이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랑 잎이 축 늘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다들 인터넷으로 버드나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혼자 힘으로는 담을 못 넘고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얼굴 한번 못 봐주친 애먼 뿌리와 그 다음에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트는 꽃과 잎, 잠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손을 턴다는 건 떨어지는 꽃과 잎, 여기서 뿌리, 꽃과 잎이 담을 넘을 때 도움을 주는 존재인 거죠.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덜덜 떨기만 하고 담을 넘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의미겠죠. 한 닷새 동안 내리던, 한 5일 정도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비를 고집이 세다고 표현해서 의인한 거죠. 아니었으면, 실현장애, 이런 실현장애가 아니었으면, 그 다음에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돌이라는 건 약간 윤리죠. 약간 규칙, 규범 이런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요거는 유사한 문장 구조, 뭐뭇이 아니었으면, 뭐뭇이 뭐뭐가 아니었으면, 뭐뭇이 아니었음을 통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겐 그리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반복이 이루어져 있죠.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을 것이다, 반복. 그 다음에 아니었으면 반복. 그래서 1-1번 문제 보면 동일한 식구 반복을 통해서, 우리 가에서도 동일한 식구 반복이 있었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그래서 정답은 1-1번이죠. 가나 모두 뭡니까?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본문 보도록 하죠.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멈칫 세우게 하고 담밖을 가둬두는 담이 아니었으면, 담도 여기 폭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상징하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저 금단, 금지된 담이 아니었다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를 타넘어 수양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사람처럼 가로지른다, 뛰어넘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담을 열 수 없다는 걸,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담 속에 갇혀 있었겠다는 거죠. 이런 시련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지 감나무 가지라든지 줄장미 줄기라든지 담쟁이 절구리라든지 대상의 확장, 이제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시련을 극복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핵을 긋는 가전의 결단을 강조하는 거죠. 무명이 천이죠. 그래서 천에 핵을 긋는다,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거겠죠. 무명이 이렇게 아무 무늬가 없는 천이거든요. 민무늬 천이거든요. 민무늬 천. 민무늬 천이니까 거기에 핵을 긋는다는 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핵을 긋는다, 어떤 흔적을, 족적을 남긴다는 거죠.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박은 위험을 무릅쓰는 시도고, 도반은 넘어서려는 의지를 갖고 시도를 하게 되는 계기, 어떤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한편으로는 극복하는 도움을 주는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모양이, 발음이 유사한, 모양이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활용해서 약간 시적인 재미를 주는 거죠. 자, 갈래는 자유시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현서정시죠. 간조족은 대상을 관찰하며 교훈이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쭉 주제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심상, 시각, 청각, 푸른 종소리, 둘 다 시각도 되고 청각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의 반복, 아까 설명했었죠.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은유는 뭡니까? A는 B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A는 B다. 여기서는 뭡니까? 나팔꽃이 종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품 해설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나팔꽃을 관찰하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삶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봅시다. 마찬가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고요. 상징적이고 의지적. 의지적은 뭡니까? 어떤 시련이나 담을 넘듯이, 수양나무가 담을 넘듯이 나도 뭡니까? 어떤 의지적으로 시련을 극복하겠다, 담을 넘겠다, 장애물을 극복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한 소재들 열고 3년에 나오죠. 여기 보면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덩쿨이라든가 3년에 보면 버드나무와 유사한 수양나무와 유사한 소재들이 나오고요. 상징과 의인화를 통해 여기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래가지고 뭘 뛰어넘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담의 정수리를 타놓고 몸을 가지르고 이렇게 담을 넘는다는 걸 통해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과 가정법을 통해서 리듬감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비나 폭설, 담, 이런 시련들마저도 어떻게 자기가 담을 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도박이자 어형, 그러니까 언어의 형태죠. 언어의 형태로 유사성을 이용해서 위험한 일이지만 시련이지만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지는 담 덕분에 담을 넘을 수 있었으므로 가지에게는 동반자이자 시련이지만 동반자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 시인은, 하자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시를 끝내고 현대소설로 넘어갈 텐데요. 다들 수능특강 182쪽을 펴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호철의 큰 산을 할 텐데요. 잠깐 큰 산 내용부터 살짝 정리할게요. 나랑 아내가 같이 살고 있던 집에 대문 옆에 고문 신짝이 버려져요. 이 고문 신짝을 보고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들죠.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아마 굿을 지내고 버린, 약간 애군, 좋지 않은 기운이 든 고무신짝을 누가 이제 다른 집에 애군, 나쁜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에 누가 대문 우리 집으로 집어 던진 거죠. 이걸 보고 나는 어렸을 때 지껏답이, 오늘날 치면 작업화죠, 작업화. 이렇게 안전화, 작업화처럼 신발인데 튼튼하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발 어디에 찧어도 발 안 아프게 만드는 신발 있죠? 이 작업하라 그러죠. 찌꺼따비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찌꺼따비가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찌꺼따비를 발견한 날 비가 많이 내려서 나에게는 굉장히 나를 보듬어 주는 존재인 큰 산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산이 안 찌꺼따비를 발견한 순간 비가 와서 큰 산이 가려졌기 때문에 나에는 불길하죠. 그래서 이 찌꺼따비가 고무신짝이 불길하니까 이 찌꺼따비도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집에 던졌는데 열흘 뒤에 또 고무신짝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누군가 또 던졌겠죠. 동네 사람들이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야. 내가 던지면 A가 던지면 B가 또 던지고 B가 또 던지면 C가 또 던지고.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불길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9시 넘어서 들어왔다. 버스 타고 어디 먼데 나가서 어디 버리고 온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 지식인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이 지식인들도 이런 약간 미신을 믿는다 이런 걸 약간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글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과거를 해상하는 거죠. 나는 밭에 버려진 신짝 하나를 보고 공포했던 일이 있다. 비오는 속의 무밭, 앞대가리 부분이 무잎이 무성한 밭 속에 무가 심어져 있으면은 무는 안 보이고 무잎만 파란 잎만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검정색 찌꺼다비, 아까 말했던 작업하죠. 짝이었다. 발 뒤축해의 3개의 호크, 갈고리까지 멀쩡하던 신발 끈 대신에 이제 호크로 갈고리로 이렇게 딱 채는 거죠. 말짱하던 일이 지금도 뒷등이 선뜻할 만큼 기억이 또렷하다. 바로 태평양 전쟁. 이 태평양 전쟁이 1941년부터 45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 일제 강점기를 해상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독립이 1945년에 됐으니까요. 그 무렵 찌꺼다비는 작업하는 대유행이었다. 본시 강산 농이었는데 석탄을 캐는 강성 노동자, 우리 앞에서 시할 때 배웠었죠. 폐촌행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검정색 생김부터가 강상용으로 딱 올려붙다. 왜냐면 우리 석탄도 까만색이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오리쯤, 심리가 4km니까 2km쯤 되겠네요. 철도 공장과 피역 공장 가죽 만드는 공장이죠. 그 공장에 다니면 직룡은 이렇게 군대에 끌려가는 거죠. 직룡을 면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뒤로 몰렸었고, 그 찌꺼다비는 집집마다 흔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특사사항이 아니라 특수사항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군대에 끌려가기 싫어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업화가 굉장히 동네에 흔했던 거죠. 그 무렵 그때 그 무밭의 찌꺼다비 짝이 그토록 무서웠던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 현재 고무신짝을 두려워하는 감정과 연관짓는 거죠. 나랑 내 아내랑 이 동네 사람들이 고무신짝을 두려워하는 것과 내가 그 당시 이 작업화를 두려워했던 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감정과 연관짓는 거죠. 그 찌꺼다비가 지닌 평범하고 또 단순한 용철, 작업장에서 일하는 거죠. 작업장에서 떠나 엉뚱하게 무밭에 처박혀 있어서, 그렇죠. 공장에 있어야 될 게 무밭에 처박혀 있는 거죠. 누가 버렸는지. 그 찌꺼다비로서의 노선 혹은 롤에서 벗어져 나온 그 점이 공포에 작용했던 것일까?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던 공장에 있어야 될 게 무밭에 처박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냥 무밭에 있네 하고 치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무렵 모든 신의 고무 성분이 덜 들어가 녹신녹신하지 못하였으니까 어쩌면 바닥의 중둥이가 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부러져 있어서 더 이상 못 씻게 되어서 훌쩍 무밭에 버렸으리라 추측하는 거죠. 한 짝은 무밭에 버렸을시라. 한 짝은 무밭 가운데 멀리 던지고 한 짝은 이렇게 가장자리께로. 이 찌꺼다비 짝에 한해서는 분명히 이러했을 것이다. 공포감이고 뭐고 건덕진 없다. 그냥 고무신짝에 대한 두려움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냥 누가 신발 신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에야 생각난다. 그날은 늦가을비가 내렸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나는 저녁 무렵에 혼자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머릿속을 짜내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만 늦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나는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쓸쓸했었던 것이다.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산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산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안 보여줘 쓸쓸하다는 거죠. 나를 보살펴 준다는 거죠. 이 정도로 패연하게 세차게 비가 쏟아진 날은 을의 큰 산은 구름에 가득 가려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산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고 보살펴 준다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부은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찌꺼다비 짝에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정신적 지주인 큰 산을 가려져서이라는 거죠. 엄마, 저게 뭐야? 헛간 쪽의 불록담 밑을 꾸부냥에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 전쯤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에 그 한하던 겨울 아침은 음산한 분위기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한했다, 음산했다.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고무신짝이에요. 또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했다.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버렸던 이 애군이든 고무신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새하얗게 씻은 남자의 고무신짝. 열흘 전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자, 나는 마치 머릿속에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쩡스러운 말을 하면 쩌렁쩌렁 울린다는 거죠. 아주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빈 들판에 있다가 그것이 핫 열려오는 듯한 공포 속에 휘어 감겼다. 비유를 통해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들판에 있다가 저 맨 끝에 깊은 들판에 있다가 그것이 확 열려서 나에게 막 다가오는 그런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아내도 까맣게 질린 얼굴이었다. 대체 왜 그렇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연병, 전염병 돌듯이. 연병이 전염병이죠. 아내는 빠른 일놀림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며 짓거렸다. 행위를 통해 아내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막 헐떡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 제시고요. 나는 아내를 금방 신내린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에서 쳐다봤다. 비유적 표현인 거죠. 아내가 굉장히 말도 빨리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흥분해서 행동하니까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모습 같았다는 거죠.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이때 고무신 두 짝이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아무래도 깨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돌아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런 어느 집 단장 너머로 버렸다는 거예요. 애군, 안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서 다른 집에 던진 거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애군을 내가 가져가는데 다른 집에 던지면 다른 집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대며 말하였다.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1-1, 2번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1번의 문제가 A 서술상 특징을 묻는 건데 1번 보면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이 관찰한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 틀렸죠? 이렇게 된 모양이다. 추측을 통해서 사건의 내력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가 추측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관적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이 보지 못한 내용을 추측해서 서술하고 있다. 맞죠. 2번은 맞는 물이죠.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어느 집 부부들도 쩌렁쩌렁한 느낌에 뭔가 약간 불길한 느낌에 휘어 감기며 간밤내 근처에 들리던 굿하는 꽹가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누가 구출했네요. 그래서 구출하고 이 나쁜 기운을 이 고무신짝에 몰아서 이웃집에게 이렇게 떠넘기려고 누가 버렸던 건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던 꽹가리 소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슬하고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짝을 던진 거죠. 누가? 그래서 이제 신발짝 서로 던지기가 시작된 거죠.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이든가 이웃집 아무집에 담장을 넘어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애군을 떠넘기는 거죠.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몰래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지식인이고 현대인인데 미신에 얽매인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었던 거죠. 여기 했을 것이다. 이거는 1-3번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현재형 어미가 아니라 뭡니까? 약간 추측형 어미. 추측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올라가고 자신의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약간 미신적이고 이기적이죠. 자기가 애군을 안 받으려고 다른 집에 애군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담장 안에서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저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버렸을 것이다.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인의 집으로, 영인의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의 속가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도 겪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무신짝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는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는 싫지만 액을 떠맡기도 싫다는 거죠. 액을 떠맡기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 없이 그 고무신짝을 이웃집 담장을 떠넘겨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양심의 가책 없이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애군을, 나쁜 기운을 떠넘기는 거죠. 자, 이 부분은 1-5번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해서 소설자의 간념적 성찰이라고 했는데, 간념적, 호흡이 길지도 않죠. 여기 한 문장이 굉장히 짧죠. 한 문장이 한 줄 정도로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간념적 성찰이 아니라, 성찰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 이렇게 반성하는 거라면은 어떤 반성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기적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죠. 이기적인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행위를 이렇게 비웃는 거죠. 아내는 당장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고무신짝을 처리하는 게 급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극성 밖에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린 없었다.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후략된 부분 보면 아내가 이제 멀리 어디 버스 타고 멀리 가서 버리고 옵니다. 인물 보도록 하죠. 이 글은 현대소설이자 세태소설인데요. 큰산하고 있습니다. 자, 세태소설은 어떤 특정 시기에 뭐 풍습이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죠. 여기서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풍자하고 있다, 뭘 비판하고 있다.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 굉장히 가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미신 때문에, 애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표현한다. 여기서 상징적인 소재, 큰 산은 나를 보듬어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무신은 나쁜 기운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물에서 느낀 서술적인 주관적 체험과 인식이 사회적 의미를 수행한다. 자연물에서 큰 산, 나에게 어떤 보듬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도시 아파트죠. 도시 아파트를 설정해서 도시의 아파트가 아니고 도시의 그런 집들, 도시의 집들, 현대인들이 사는, 지식인들이 사는 집들을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 과거, 굉장히 봉건적이라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품에서 이 부분 꼭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래서 작가가 말하자고 하는 건 나를 보듬어줬던, 나에게 마음을 위로가 되었던 큰 산처럼 현대인들이 이런 근원의 가치를 회복하자. 나에게 위로가 돼주는 근원의 가치를 옛날 우리 동네에 있었던 큰 산처럼 회복하자는 거죠.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작품 구조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 큰 산은 단순히 큰 산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근원적 가치, 근원적 가치이죠. 구름에 가려진 큰 산은 이렇게 근원적 가치가 부재한 굉장히 인간미가 없는 그런 현실을 뜻하는 거겠죠. 자, 서술한 특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었다. 그 다음에 있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것이다. 어떤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주로 추측형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로 추측형으로 이렇게 해서 내막을 추측해서 가자가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도 현대소설 할 건데요. 이청준의 소리의 빛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 다들 수능 특강 191쪽을 펴도록 하죠. 일단 내용부터 소개하도록 하죠. 자, 천씨라는 사람이, 천시성을 가진 사람이 주막, 이렇게 주막이 술도 팔고 오늘 같으면 여관 같은 거죠. 사람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주막을 열었는데 여기서 눈먼 여인과 10년 동안 이 여인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소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런 예술적 능력이 감탄해서 10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손님과 눈먼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손님이 자신의 어렸을 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 소리꾼과 재혼을 하게 돼요. 원래 아빠는 없었는데.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 이 소리꾼과 이 엄마와 소리꾼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아빠는 다르고 엄마는 같은 동생이죠. 함께 이 세 명이 함께 이제 유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하면서 노래를 판소리를 하면서 구걸 이렇게 돈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자기 이 소리꾼 의붓아비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치다가 이 소리를 못 잊었어. 그다음 자기 동생도 못 잊어서 이렇게 다시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 여인은 이 동생이 누구겠어요? 이 눈먼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눈먼 여인이 이 손님이 떠나고 천씨한테 말합니다. 자기 오빠가 다녀갔다고 자신도 이제 떠날 것이라는 걸 말하면서 마무리되는데 이 두 사람은 얘기하면서 서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내 동생이구나, 이 사람이 내 오빠구나. 근데 서로 내색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이 교과서의 이 지문에 있는 부분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듯한 목소리를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이 사내가 자기가 소리가 싫어서 떠났지만 다시 소리를 못 잊어서 좋은 소리를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판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의 안고 있던 북통과 잔당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에서 밀어놓았다. 북통과 죄송해요. 복통이 아니고 북통이죠. 그래서 북통과 장단, 막대 이렇게 치는 막대를 북을 치는 막대를 밀어놓았다는 거죠.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북을 치면서 뭐 얼씨구 잘한다 이렇게 하는 고수의 역할이 있죠. 우리 판소리에서 고수의 역할, 고수가 이렇게 북을 치면서 얼쑤 잘한다 뭐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죠. 그럼 고수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온 일이었다. 여자는 의뢰, 당연히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자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온 사람이면 북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은연중에 뭡니까? 이 손님이 옛날에 자신이 오빠였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소리를 치면은 이 오빠가 고수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북을 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걸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었거든요. 여자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이번엔 오히려 사내 쪽에서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 북통 앞에 한 사내의 눈길은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해버리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하고 있는 시시였다. 눈이 멀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 그러니까 눈이 멀었는데 강한 약간 눈빛을 느꼈으면 알 수 있죠.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붓을 작은 접이 진짜 오래됐다는 거죠.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맞아 들을지 모르겠네. 자네도 마침내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들였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님이죠. 주막이 온 술손님이죠.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으로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쑥대머리 귀신 형령 적응막 온방 한 자리에서부터 춘향가의 옥중비 한 대목을 넘어가고 이제 판소리 여러 가지 판소리 하고 있는 거죠. 흥부 매품 파르며 신세 한탄 늘어놓는 진양조 가장 느린 장단 한 가락 엮어대고 수군가에서 적벽가로 명인명창들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죠. 명인명창들이 이름난 더능 명창들 이렇게 장기로 부르는 대목을 불로 돌아간 뒤에 나중에 심청가 신봉사와 항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전경 눈먼 여자의 처지와 연관되는 거죠. 심청가의 신봉사가 눈이 멀었죠. 그래서 눈먼 여자의 처지와 연관되는 거죠.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나갔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소리를 통해 한을 풀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항성길은 이제 맹인 장치를 찾아 떠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뺑덕어미한테 돈 다 뺏기고 신봉사가 이렇게 처량한 처제 친구 그냥 항성길이나 가자. 그래서 맹인 어쨌든 뭐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뭐 가는 그 장면이죠. 나중에 항성길에 가서 자기 딸 심청이를 만나게 되죠.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을 풀고자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눈이 먼 한, 그 다음에 오빠와 엄마를 잃을 한을 이렇게 소리로 푸는 거죠.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컬컬하고 장중한 곡조뿐만 아니라 여인의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 슬픈 곡조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란하고 바르고 훌륭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낙하처럼 떨어지는 꽃잎처럼 한스럽고 가을의 서리발처럼 가을에 내리는 서리처럼 선뜻한 기운이 넘쳐났다.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느린 강물이 산과 들에 걸쳐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벌판이 한낮에 펼쳐졌다. 자연물을 활용해서 여자의 목소리 다채로운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위, 서리, 낙하, 강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지칠 줄 모르는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님의 장단 가락 솜씨 또한 예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훌륭하다는 거죠. 춘향아의 옥중과 대목 어떠세요? 춘향이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임을 그리워하는,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부분이죠. 인물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오빠는 동생을 그리워하고 동생은 오빠를 그리워하는 거죠. 흥부의 매품파리, 구걸하면서 소리하던 과거의 매품파리는 흥부가 동네 사람 대신 매를 맞아주고 곤장을 맞아주고 이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받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구걸하면서 소리하던 과거와 연관되는 거죠.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네 즐겁게 하답을 보내며 여자가 축소를 시작하면 곧바로 장단을 잡아 나가곤 했다. 두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이제 한을 풀려고 하는 거죠. 남자는 북을 치고 여자는 소리를 하면서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소리만 칠 때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 왜 익숙한지는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어릴 때부터 둘이 남매라는 거죠. 서로 내색은 안 하지만 서로 남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호흡을 맞춘 사이임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2-4번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이 되겠죠? 2번의 정답이 4번이죠. 남자는 이렇게 익숙한 듯이 여자의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북을 치고 있는 거죠. 2번이 윗글의 내용 묻는 문제인데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의 정체. 오빠와 동생 사이인 걸, 남매 사이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배달은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나갈 뿐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리를 통해서 한을 풀려는 마음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빠, 동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는 서로 이렇게 아픔을 들춰내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은 풀지 못한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한이라 그러죠. 막 상처나 아픔이 남아있는데 이걸 풀지 못한 것들. 어이가리 항성말리 항자가 있는 먼 곳 어이가리 오늘은 가다 어디 가자며 내일은 가다 어디 잘고 더듬으며 정처 없이 올라갈 때는 삼복 한여름 중엽이라 우리 초복 중복 말복 있죠 여름에 중염이라 삼복 아주 한여름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 신봉사가 맹인 잠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성길 가는 대목이죠. 여자는 순리를 굴렸다가 깎았다가 멎었다가 풀었다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며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엎어침을 빚어내어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겠다. 정말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정말 잘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단 희롱이 그냥 장난친다, 논다는 거죠.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이 기묘하게 틀림없이 포옹가하는 것이었다. 소리와 장단의 이렇게 여자의 소리와 남자가 북치는 것이 남편이 아니고 오빠죠. 조화로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치 포옹 같다는 거죠. 두 사람의 판소리를 통해 한을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략하고 이제 술손님은 오빠는 떠나고 이제 주막 주인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답니다. 간밤에 제 오라비를 만났답니다. 주인 사내는 여긴 주막집 주인 천씨죠.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 손님과 밤새 소리를 한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 아, 오빠였기에 이렇게 소리를 장단을 잘 맞추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3-4번을 푸는 것과 2-3번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 2번 보면은 천시사내는 여자의 사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닌데 아니죠. 아, 두 사람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아, 두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겠거니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은 천시사내, 윗글에서는 천시사내가 간밤에 소리를 들었지만 보기에서는 총괄 동호회 장단에 송아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는군. 아, 이거는 어쨌든 3-4번에 푸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맞는 부분이긴 한데 3-3번,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정답이 맞는데 이 지문 내용은 맞고 보기 내용이 틀렸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질문의 꼬리를 이어갔다. 여자가 사연을 밝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죠. 자, 이거 3-2번을 푸는데 그래서 천씨가 3-2번 보면 천씨가 이렇게 여자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기야 나도 간밤에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네. 하지만 자네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기를 한 일이 없는데 이거는 3-5번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윗글에서는 여자가 이전에 자신의 오라비를 3-5번 보면 천씨에게 한 적이 없다 나오죠. 그렇다면 그 산소리 저녁 어스름 타고 내려와 콩반 여자에게 아이를 배기한 그 산소리 소리꾼이죠. 아버지죠. 이 소리꾼 아버지가 콩반 여자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낳은 핏덩이가 반의 자네였다는 말인가? 천시사내는 간밤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고 서슴없이 말했다. 오빠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히 대답했다. 사내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불로 그 풋덩이 계집아이였다는 말씀을 참아버리셨어. 손님도 여자가 자신이 여동생임을 알고 있었는데 서로 아픔을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한을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참은 거죠. 그 소리꾼 노인이 어린 핏덩이를 쌓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 했던 일까지 함께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구걸했던 거죠.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있는 뒷날에는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내가 기억할 만한 부분은 말 안 했다는 거죠. 자신이 오빠라고 밝히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몇 대목을 사내 앞에서 조용히 터졌다. 오빠와 함께 지냈던 일과 그 다음에 소리에 한이 맺힌 사연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소리꾼 아비는 어린 나이에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떠돌아다녔더라고 했다. 이제 해상하는 거죠. 이제 여인의 말을 이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는 철도 들기 전에 두 어린 것들, 여기서 술손님이었죠. 오빠랑 그 다음에 이 여동생, 이 눈먼 여자죠.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아 몹시 귀찮게 하는 거죠. 대단했다.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채 헛간 같은 골방에 들어앉아 있을 때나 아비는 한상포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소리꾼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 뭐 소리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약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2-2번과 관련된 거죠. 손님은 아버지의 권유로 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죠. 무슨 재간이 좀 삐쳤던지 세월에 따라 조금씩 소리를 잊혀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재주죠. 그리하여 아비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오누리의 소리를 짚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아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리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글 마을 사람들이 얘기거리가 되곤 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의붓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따르지 않고 이제 도망가버린 거죠. 어느 날 가을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에 지나가던 아비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군과 한 대목을 구슬프게 뽑아넘겨놔서 기운이 파에 누워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부르는 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영영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붓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누이를 버렸고 죄책감에 남게 된 거죠. 자기 어린 여동생을 아빠가 싫어서 도망가는데 어린 여동생을 남기고 떠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죠. 자, 2-5번 보면
손님은 어린 시절 산에서 길을 잃어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가 틀렸죠. 여자와 길을 잃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싫어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비가 가고 난 후 그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칠까봐 겁이 나지 않았겠어. 그래서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여자는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여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눈이 머니까 소리가 더욱더 잘해지게 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 다른 데보다는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판소리를 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멀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한 것도 있고 소리를 더욱더 소리에 집중하려고 소리 잘하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한 것도 있죠. 이거 2-1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는 아비의 실수로 눈이 멀게 됐다 근데 아니죠. 아비가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눈을 멀게 한 거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힘들이지 않고 이걸 저걸로 구걸 유랑을 이렇게 구걸이 이렇게 빌어먹는 거죠. 유랑은 계속 또 돌아다니는 거죠. 판소리 하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죠. 오늘날에 이렇게 버스킹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럭저럭 한갓길에 들어선 노인은 어느 겨울날 저녁 보송거울 근처한 헛간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숲을 거두게 되었다. 비극적 최후를 맞네요. 아비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던 있던 몇 가지 비밀, 그녀와 그녀 사는 달아난 오라비 사이 어정쩡한 일륜관계, 의분남매죠. 친남매가 아닌 어정쩡한 거죠. 잠이 든 딸에게 청강수 염산을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그런 업보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들 유인물 피도록 하죠. 자, 유인물 펴보도록 하죠. 이청준의 소리에 비친데요. 현대소설, 단편소설, 연장소설. 자, 이제 밑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은 비슷한 주제, 소리를 주제로 해서 이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연작으로 연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서편제, 선악동 낙원의 소리비 이 세 편이 남도사랑, 남도가 이 전라도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쪽이 판소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전라남도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교체되는 맨 처음에 현재 술손가 그 다음에 여인이 판소리 하죠. 여인 판소리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마찬가지로 현재 이야기 속에 이 과거 이야기, 여인의 과거 이야기 나오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 자, 쭉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전체 줄거리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뒷장 넘어가도록 하죠. 작품 구조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인물에 대한 이해해 봅시다. 여자는 뭐 이런 것들 있고 이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뭐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중요한 건 뭐다? 판소리를 통해서 한의 정서, 한을 승하가 이겨낸다는 거죠. 한을 승하하려고 한다. 이 부분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설 소리의 빛이 나중에 시나리오 서편제가 되는데요. 뭐 이런 공통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뭐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 부분 소설과 각색한 시나리오 비교는 여러분들 2-3번을 푸는데 3번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고 우리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